뭐 현금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을 가져가되 그 주식 채권은 좀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서 좀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리 하락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물 경기에 굉장히 빨리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 뭐 5월 달이 되든 6월 달이 되든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 하나 걱정인 게 그렇게 완만하게 내려도 무사하면 경기가 소위 말하는 연착륙으로 갈 것이고,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연착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업이라는 게 갑자기 한꺼번에 튀는 경향성을 가지잖아요. 좀 나빠지다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 만약에 그렇게 어떤 우장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경기에 있어서. 그 이번에 12월 달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헤드라인 넘버는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고용,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관리 쪽의 고용을 빼고 보면은 지난 3개월 평균으로 4만 건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도 확실히 지금 꺾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꺾이고 있고 또 꺾이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인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이렇게 빨리 떨어질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구인 숫자가 구직보다도 훨씬 좀 많은데요. 이게 코로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국은 확실히 저희보다는 여건이 좀 나은 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는 이게 한 2분기는 넘어야지, 올해 2분기는 넘어야지 미국 경기가 진짜 조금 식어가고 있네 라는 거를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용의 매직 넘버, 이 넘버 숫자가 나오면 주의해라. 예를 들어 이 숫자 밑으로 고용이 나오면 조심해라 하는 숫자가 있으실까요? 미국 그 신규 고용으로 헤드라인 넘버가 예를 들어서 10만 건에서 5만 건 사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건 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10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10만이 깨지는 거죠. 10만이 깨지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약간 은퇴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네. 은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10만 건 밑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항상 그 건강관리 쪽에서 늘 5만에서 10만 가까이의 일자리를 거의 매달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10만을 깼다라는 거는 노령화 관련돼서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외하고도 이제 일자리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만 건을 떨어지면은 전반적인 고용이 안 좋은 거고 5만 건을 깨면은 이제 좀 침체 비스무리하게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로 치면은 지금 뭐 3% 후반대인데요. 3.7%. 네. 4% 중반대 한 4.3, 4.4를 넘어가는 실업률이 오면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국의 최근에 소비자 신용 11월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하더라고요. 소비자 신용, 즉 아마 신용카드 관련된 사용들인 것 같은데 그 하나 걱정인 게 이제 가처분 소득, 소위 말하는 주머니 돈 또는 은행 예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카드 사용이 증가한 거 아니냐, 다시 최근에 증가한 거는 뭐 그렇다면 이미 소비자들은 조금 과거보다 타이트하고 힘든 과정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보다 실제 상황이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좋으면 카드도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주 최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전 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잉여저축이 이제 많이 이제 좀 고갈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이제 돌리는 건데
카드를 그래도 돌린다라는 거고 이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확신은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직업이나 고용시장이 약해지면은 카드도 잘 안 쓰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용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꺾일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위험해지는 시그널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뭐 버틸 힘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뭐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동의할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아마 올해 중반에 한 번 정도는 덜컹거리면서 좀 시급하는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투자하는 것보다 약간 거리를 두고 투자하는 그런 태도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예. 그 작년보다는 올해는 어쨌든 기대 수익률을 의외로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뭐 요즘 아침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좋은 애들도 있죠. 엔비디아처럼 AMD처럼 그런데 뭐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 중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아마존 같은 경우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개별 전투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연간 전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오르락내락하는 네. 일종의 그 어떤 변동폭을 가진 횡보 네. 이런 정도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오르되 많이는 못 오르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약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반기 때 좀 쉬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좋겠죠. 근데 오히려 조금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연초에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그 각 나라별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가요? 이제 며칠 안 남은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한국엔 4월달 총선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저는 대만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반중파인 지금 민진당의 그 설문조사나 지지율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IT 쪽에서의 어떤 그 중요도 때문에 계속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의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 네. 회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에 지금 뭐 지지율 상황대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커지고 오히려 이제 친중파가 되게 되면은 뭐 약간 미국 쪽에서는 많이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출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는 테크 쪽, 특히 반도체 쪽이 가장 중요한 관전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달에 저희 총선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총선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보통 과거에는 이 총선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많이 두루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총선 전후로 해서는 지방에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PF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총선 끝나고 나면 저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그 정부의 민영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가 민영화 한다라고는 공식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보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민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요. 그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좀 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한전, 그다음에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들, 그다음에 뭐 수도 요금, 그다음에 뭐 교통 요금 이런 거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국유 기업들의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영화 관련된 M&A나 딜들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4월달 이후에는 조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다 뭐 눈에 뻔하죠.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변동성도 높아지는데 저는 핵심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라기보다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IRA 법안에는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IRA 법안이 예를 들어서 다시 반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약간 좀 제약 바이오 쪽의 업종들을 특히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업종들이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대만 총통 선거는 반도체 네. 위아래냐 그다음에 저희 한국 총선 전후로 감안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의외의 승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제재가 굉장히 많았죠. IRA법에서도 바이오 관련 제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풀리면 그래 벌써 꿈틀꿈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많이 꿈틀꿈틀하는데 제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 상반기를 계속 뉴스를 덮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브릿지 태양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릿지 30조 그건 정말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F도 130조 이것도 미분양 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씩은 터질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불똥이 터지면서 막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 그 작년에 레고 사태 터지면서 마련한 시장 안정 펀드 자금이 어쨌든 좀 80조에 있는데 추가로 더해서 이제 100조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PF 그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NH나 LH가 이제 사는 물량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악으로 갈 가능성 막 여러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고금리가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결국은 태용건설도 보면은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올해 이제 막 터지는 것처럼 작년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업체들이 이제 약간 손을 들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올해 계속 좀 나올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반드시 나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또 돈을 넣어서 메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약간 더 유동성은 풍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있었던 레고랜드 때도 정부가 나서서 그 길잡이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그 어떤 부채가 그 위기가 터지진 않을 것이다, 터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레고 사태 때 완전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전에 또 이번에도 보면은 태양건설 터지자마자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는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러니까 외부 충격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수출이 조금 더 좋아져서 내수 경기가 아주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버틸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쪽이 전공은 아니시지만. 네, 저는 뭐 사람들 여쭤보면 그냥 L자 약간 빠지는 약보합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2025년까지 신규 입주 물량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보면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 분양 경쟁률은 엄청 높은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 좀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한국은 아무래도 그 미국보다는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내수가 안 좋고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적인 금리 전망도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전년 그 대비 10월 대비 거의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기준 20% 이상 네.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이 선반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쪽을 보게 되시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위아래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06 뭐 이 네.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져 봐야 한 3.6, 3.7, 그다음에 위로 올라봐야 한 4.2. 이 정도로 저희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미국 쪽은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되 그렇지만 미국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면 저희 한국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많이 떨어진 거죠. 이미. 네. 그러면 그 투자는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채입니까? 단기채입니까?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하죠.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장기채보다는 중단기채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짧게 보면. 근데 장기채를 가져가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네. 네.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서 차라리 하실 거면은 중단기채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채권 시장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조금 먹을 시장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자산으로 좀 보신 거고, 그 주식 시장도 뭐 작년보다는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작년처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그런 네, 거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자산이 올해 가장 현명한 자산이 될 것이냐?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네, 그런 그래도- 일종의 모델 포트폴리오. 그래도 지금 은행 예금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네. 은행 지금 금리가 어쨌든 뭐 더 확 떨어지진 않아도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면 네. 은행 예금에 놔두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는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식 쪽도 보면은 아주 대단히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채권 쪽도 사실은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을 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뭐 현금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을 가져가되 그 주식 채권은 좀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서 좀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허전 이사님께서 하시는 올해 24년도의 자산 전망은 23년에 비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라. 네. 물론 이제 23년도는 더 나쁘게 본 사람이 많았죠. 네.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목표보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시장이 좋게 끝나서 수익률을 대부분 달성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24년에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실질적인 수익률은 23년보다 24년이 좋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낮추자. 네, 높게 잡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바램하고 다르더라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바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바램하고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굉장히 요긴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떤 전체적인 첫 번째 나오셨으니까 24년 초반에 나오셨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하고 싶으신 점 그리고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2,700을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요. 그 밑에 선은 그래도 조금 사도 되지만 네.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하면은 그래도 이게 어떤 갇혀있는 레인지 내에서도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부동산 PF나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조금 더 우량한 자산,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우량한 자산 쪽으로 좀 가져가자. 그래서 저는 대단히 뭐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뭐 대형주가 좀 전체적으로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뭐 대형주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는 그래도 주식 채권 반반씩 이렇게 좀 담궈서 약간은 뭐 그렇게 했을 때 은행의 예금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우리는 뭐 이런 시황을 들을 때 화끈하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죠.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조건 고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내오면서 그거는 보유 편향의 마음이지. 시장은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신상이 더 좋았다, 신상이 이로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내가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지라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뭐 덜 다치고 덜 다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허재한 이사님께서 일부러 나쁘게 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나셔서 기분이 좋으신 분은 더 좋게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런 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허재한 이사님 말씀이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얘기가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이사님과 함께 23년도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반부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또 주식과 채권을 오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24년도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허재한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구독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